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준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무슬림 출신의 최연소 시장이 탄생한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중도 정당의 38세 롭 예턴 대표가 차기 총리로 유력해졌습니다. 그가 총리에 오른다면 네덜란드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가 되는 건데요. 이번 네덜란드 총선은 극우 정당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극우파는 반이민, 반난민 이슈에 집중한 반면 중도 성향의 예턴은 주택, 기후, 교육 같은 민생 문제로 이슈를 확장해서 유권자들을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이 젊은 정치인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대만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7%를 넘기면서 1인당 GDP도 한국을 앞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높은 성장률을 대만 사람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확실히 호황이지만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대만 현지 분위기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따지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소송에서 지면 기업에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면서도 패소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붐비는 40개 공항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비행편 1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가 대부분 포함됐는데요.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관제사 13,000명과 보안요원 5만 명에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열흘 안에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대체 항공편들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주로 국내선 위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져서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공공회계부는 샤를 드골 공항 세관원들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의 100% 20만 개를 검사할 거라면서 쉬인의 콘텐츠가 프랑스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쉬인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본부에도 서한을 보내 EU 차원에서 쉬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0일 알샤라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알샤라 대통령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안했는데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이끌던 알샤라 대통령은 작년 12월 임시정부를 세운 이후 온건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곳에서 만들어질 거라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타이완,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공장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여전히 부족해 테슬라 테라팹, 즉 제조시설을 건설해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가 자체적인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먹구름 낀 백악관. 네, 백악관 날씨가 좀 흐립니다. 네. 5일부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첫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요. 지금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입니다.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상호 관세에 첫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수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지금 판단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심리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전례 없는 법적 근거로 삼은 1977년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이 적법한지의 여부입니다. 네.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우어 법무장관이 심리에 출석을 해서요. 이 비상권한 사용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또 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폈는데 하지만 9명의 대법관 중에 보수 대법관 3명을 포함한 6명이나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라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네.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건데요. 앞서 하급심에서도 대통령이 국내 산업 안보를 위해서 교역 국가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했다라면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로버츠 대법관이요. 과세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대법관들도 좀 의문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고서치 대법관은 삼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럿 대법관도 국방과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관세에 호의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대법관은 2명이었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관세는 가속도가 붙겠죠. 그렇죠. 하지만 패소하면 환급 액수가 커져서 미국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법원에서 쟁점이 된 상호 관세는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이상이 될 거고 아마도 2,0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관세가 무효다라고 판결을 해도 지금 다 모든 기업들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만 돌려주기 때문에 1,000억 달러고요. 네, 네. 만약에 다 돌려주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워 차관이 합의를 되돌리면 미국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베선트 재무장관도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그 끝난 뒤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백악관 당국자 2명은 지금 백악관 분위기가 암울하다 이렇게 전했다고 폴리티코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진 관세를 않겠죠. 네.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네. 일단 대법원에서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동력은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결론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워싱턴 DC의 한 시대가 끝났다. 네, 이 한 시대를 이끈 인물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을 여성 최초로 지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6일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계에서 이제 물러나겠다라면서 자신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에게 영상 연설을 보냈는데요. 내년 11월에 열릴 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40년간 이어온 의정 활동을 이제 2027년 1월 임기 종료와 함께 마치게 됐습니다. 네. 은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이상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는데요. 펠로시 의원이 미국 정치 사상 최초고요. 현재까지도 유일한 여성 연방 하원 의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 얼마나 유리천장이 높습니까? 경고하고요. 여성으로 최고위직을 개척한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진보 성향이 강한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입니다. 워낙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47세라는 나이에 좀 뒤늦게 정계에 입문을 했어요. 네. 2003년부터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20년간 하원 민주당을 이끌었는데 그중에 8년은 2번이나 하원 의장을 지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능력, 효과적인 입법 전략가로 유명했다라고 악시오스가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입법을 주도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데 2007년에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에 굉장히 대립하기로 유명했었죠. 네. 의상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뒤에 네. 연설문을 바로 찢어버리는 네. 일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이유로 2번이나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서 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악연이 있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은퇴 소식을 듣고요. 네. 그녀가 은퇴에 기쁘다. 나는 그녀가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은퇴 결정으로 이 나라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펠로시 의원이 2022년에 지도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펠로시 의원의 부재가 앞으로 민주당 안에 역학구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그러게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악시오스가 워싱턴 DC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이 캘리포니아 그 지역구에도 정치적 반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 명에게 손을 대는 건 모두에게 손을 대는 것. 멕시코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국가 지도자인 셰인바움 대통령이요. 4일 대낮에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공개적으로 당했습니다. 오. 카메라에 이 범행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됐어요. 대통령 궁을 나와서 걸어서 교육부 청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뒤로 술 취한 남성 한 명이 접근했어요. 몸을 밀착해서 추행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러면 누가 다가오면 바로 경호 인력이 경호원이- 워낙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막은 경호 인력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앤바움 대통령이 평소에 시민들과 대면 소통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차로 20분, 그러니까 좀 막혀서 그렇게 걸리니까 네. 5분 만에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져서 아. 걸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총체적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도 이렇게 성추행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당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내가 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으면 멕시코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수고해봤다라면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대면 소통은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용의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에 또 다른 성추행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멕시코가 워낙 마초의 나라 이렇게 좀 많이 맞아요. 불리잖아요. 네.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뿌리 깊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 멕시코의 치안 상황, 사회 풍토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통령마저 성추행을 당하게 됐다 이런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네네. 역시 여성인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도 우리 중 한 명에게 손을 대는 건 모두에게 손을 대는 것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좀 굉장히 커지니까 멕시코 정부가
정부가 나섰습니다. 성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란 게 무엇인지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더 효과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전국 단위의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또 별도로 주별로 지금 성폭력과 관련된 가중처벌 규정이 다른데 이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네. 중범죄로 다룰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멕시코의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 및 성인의 70% 정도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네.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자, 다음 키워드 억소리 아니 조소리 난다. 와, 이게 큰 단위의 돈을 할 때 억소리 난다고 예, 하는데요. 보통은, 예. 이걸 뛰어넘는 와. 일이 생겼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요.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최대 1조 달러 약 1,450조 원에 달하는 주식 보상을 제공받는 안건이 6일자로 테슬라의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찬성률이 무려 7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상안이 실현되면 머스크 CEO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안인데요. 네. 머스크 CEO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보상안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이날 보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최대 4억 2,370만 주의 추가 테슬라 주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이제 실현이 되는데요. 네. 근데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네. 8조 5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 테슬라가 이걸 달성하려면 현재 주가로부터 466%를 높여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사상 최고인 5조 달러 시가총액을 기록한 엔비디아보다 70%나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조 달러로 끌어올린 뒤에 네. 최종적으로 이제 8조 5천억 달러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되고 테슬라 차량 2천만 대 인도,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 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배치, 로봇 즉 무인 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 삼각전 영업이익 4천억 달러 실적도 함께 이뤄내야 됩니다. 네. 현재 머스크 CEO 재산이 4,730억 달러, 약 686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대부분 테슬라, 스페이스X, AI 등의 지분 가격인데요. 네. 지금 테슬라에서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 이게 뭐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네, 저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아우 좀 어마어마한 조건이 붙어 있긴 한데 예. 네, 일단 주주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네. 머스크가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2조 달러로 올리는 것까지도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자, 다음 키워드 분위기에 맡긴 2025년. 영국의 유명한 영어 사전인 콜린스 사전이요. 2025년에 올해의 단어로 바이브 코딩이란 걸 선정했습니다. 네. 이 바이브 코딩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연어를 컴퓨터 코드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인데요. 네. 이 단어를 설명을 하기를 자연어로 AI에 명령을 내려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돕는 행위다. 사용자가 일일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기계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이 단어를 올해 2월에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던 안드레이 카르파 씨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AI 도움을 받아서 코드의 존재를 잊고도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설명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내 주간 식단을 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AI에 프롬프트를 넣으면 네. AI가 코드를 출력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분위기, 즉 바이브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네. 뭐 복잡한 코드를 만들려면 여전히 더 많은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바이브 코딩이 등장하니까 비전문가들도 기본적인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BBC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선정한 건 기술 발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콜린스 사전 측이 설명을 했고요. 네.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 지능의 융합이 우리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콜린스 사전이요. 이 밖에도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나오는 로봇 병사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유래돼서 현재는 AI를 비하하는 데 사용되는 유행어 클랭커스도
올해의 단어 최종 후보 목록에 올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올해는 AI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그렇죠. 지배한 한 해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외에도 저커버그 CEO 같은 소수 남성 빅테크 기업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유행했던 브롤리가르히, 자기가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멋져 보이게 행동하는 네. 아우라 파밍 같은 단어도 후보 목록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아이들한테 뭐 코딩 배워라 이런 네. 얘기 많이 네네네. 어머님들이 하셨을 텐데 이제 네. 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네요. 바이브 코딩 네네. 새롭게 또 배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물관 털기 참 쉽죠잉. 네, 지난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박물관 보안 시스템 비밀번호가 네. 루브르였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죠. 리베라시옹지가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요. 네. 2014년에 국가사이버보안국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는데 네. 루브르가 이 감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바꿨겠죠. 이제는 바꿔야죠. 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 2018년에서 2024년까지 감사원의 보고서를 좀 봤더니요. 네. 경영진이 보안을 경시하고 눈에 띄는 사업만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작품을 사는데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을 썼는데 보안 현대화 계획에는 50억 원만 썼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리모델링 하는 데는 1,060억 원 이상을 썼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 보수에는 446억 원만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 심각하게 그래서 보안 공백이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 모나리자가 있어서 박물관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이 드논관인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1 전시실에 CCTV가 없었습니다. 공예품 전시실이 있는 리슐리에 관은 4분의 3이나 감시 카메라가 없는 보안 사각지대로 조사가 됐거든요. 심지어 21년 전인 2004년에 시행된 화재 방지 마스터 플랜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4인조로 추동되는 절도범들이 지난달 19일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이 넘는 그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네. 피의자 4명은 이미 체포가 됐는데 1명은 아직도 도주 중이고요. 도난당한 유물도 아직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걸 새삼스럽게 또 네네. 생각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트래비스의 Turn 함께 듣겠습니다. To see what people saw, I want to feel like I felt before. I'd like to see the kingdom come. I want to feel forever young. I want to see myself. I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I belong. I want to live, I will survive, and I believe that it won't be very long. If we tur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7명이 매몰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돼 있는 5명의 수색,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제출한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리자며 DNA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업체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이 최근 합참 장군들 약 40명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령들은 이번 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특수훈련기의 독도 인근 훈련을 문제 삼아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블랙이글스 팀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 참석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홍유선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대만 경제가 엄청난 성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7.6%, 또 1인당 GDP도 한국을 앞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대만 현지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7.6%로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은 4.45%, 내년은 3.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GDP는 38,066달러이고요. 내년은 41,019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한국은 37,000달러 정도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2년 만에 아마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수치라서 친민진당 성격을 띠는 언론에서는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민진당 주요 언론사인 자유시보에서는 한국에서 대만 경제 성장률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사 제목이 한국 매체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을 주목한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친민진당 계열 언론사는 한국과 비교하며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 반도체 산업 발전을 고려했을 때 2030년 대만 1인당 GDP는 5만 달러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네. 한국 1인당 GDP는 4만 2천 달러 정도로 예상하며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만 그 국민들이 이런 경제 성장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반도체 관련 근로자는 체감하고 있겠지만 네네. 그 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체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TSMC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대만 달러로 332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작년 한국의 삼성전자 평균 연봉인 1억 3천만 원보다도 높은데요. 네. 이처럼 확실히 반도체 종사자는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 대만 대졸자의 초임 평균 월급이 네. 33,713 대만 달러로 이게 하나로는 약 157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오른 것입니다. 네. 작년에는 32,124 대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5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대비 약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만 경제 성장률이 4.84%였으니 딱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초임도 증가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작년에 대만의 물가 상승률은 2.18%로 임금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대만 근로자 수입 증가와 경제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현저히 적죠. 네. 게다가 최저임금도 시급으로는 190원 대만 달러로 한화로는 8,900원 수준이니까 이것도 한국보다 적습니다. 네, 뭐 그러면 초임 평균 월급이라든지 최저임금이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럼 물가도 낮습니까? 예, 식료품 가격은 한국의 7, 80% 수준으로 좀 저렴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약 117, 대만은 약 110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약간 적긴 하지만 한국과 큰 차이가 비슷하죠. 나진 않습니다. 네. 이게 아마 기타 공산품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월세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일단 전세 개념이 없고요. 자가 또는 월세만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타이베이 평균 집값은 평당 대만 달러 102만 원.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4,786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월세도 당연히 높죠. 그렇죠. 이것이 저는 대만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임금은 낮고 물가가 높다. 그러면 근로자들 생활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빈부격차는 어떻습니까? 대만에서? 글쎄요. 이거는 빈부격차가 뭐 크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네. 수치적으로는 한국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대만이.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국민당 소득이 평등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대만 재정부에서 발표한 1인당 지니계수는 0.272로 한국의 0.327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빈부격차가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1인당 GDP는 이제 한국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고 근로자들의 초임이 한국보다 낮고 그러면 빈부격차 좀 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현재 그 이유를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자가 보유율과 연관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면 빈부격차도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만 행정원에 따르면 2024년 대만의 자가 보유율은 84.4%로 한국의 2023년 기준 60.7%보다 높습니다. 아마 이러한 원인이 대만의 낮은 진위계수에 영향을 준 게 아닌지 싶습니다. 네. 다만 이것도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자리를 찾으러 수도로 올라온 사회 초년생에게는 경제 성장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덜란드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그동안 뭐 유럽에서 구구가 약진한다 이런 네. 내용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총선에서 이번에 중도파가 승리했네요. 네, 사실 이게 좀 승리라고 하기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0월 29일 총선에서 중도파 이 D66 이렇게 많이 쓰던데 민주66이라고 이 정당이 150석 하원에서 26명을 당선시켰고 근데 사실 극우 정당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의 자유당인데 여기도 똑같이 26석을 확보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민주66이 해외 우편 투표에서 한 3만 표 조금 그러니까 3만 표 가량 이제 앞섰기 때문에 득표는 어쨌든 가장 많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극우랑 세력이 비슷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이 중도가 선전을 했고 결국은 일당이 됐고 자유당은 그 지지세가 2023년 총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정치가 사실 이제 연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서로 연합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하원이 150명 의원이니까 정부를 구성하려면 그 중에서 과반, 그러니까 76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6석. 1당이 둘 다 26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최다 득표긴 하지만 근데 득표율을 보면은 1위 민주66이 한 17% 조금 보면 16%대입니다. 2위 극우정당도 16%대고요. 3위 14%대, 4위 12%대, 5위 11%대. 비슷비슷하네요. 다 고만고만해요. 1위부터 진짜 5위까지가? 여러 정당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4개 이상 정당이 연합을 해야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 극우 정당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뭐 의원 내각제고 이렇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할 때 일당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일당이 주도해서 이제 연정을 꾸리는데 그게 실패하면 어떤 경우는 이 당한테 넘어가기도 해요. 연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우선권이. 근데 지금은 우선 민주66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당대표 롭 예턴이라는 사람인데 뭐 좌파에서 우파까지 주류 정당들이 전부 단결하자. 근데 극우하고는 손잡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이 연정 합의까지 뭐 한두 달 뭐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느껴졌지만 우리와는 정말 다르구나. 사실 유럽 뭐 네덜란드 의회가 그 지배적인 어떤 정당이 없이 여러 정당이 이렇게 난립하는 그런 구조였나 봐요. 여기가 역사적으로도. 2차 대전 이래 계속 그래요. 이게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의회가 이제 그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원이 150명 유권자들이 임기 4년 의원 직접 선출하고 근데 임기 4년이라고 하지만 뭐 의회 해산, 조기 총선, 내각 사퇴 뭐 이런 게 워낙 많죠. 근데 상원은 75명, 75명인데 여긴 직접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뭐 일부 선거인단이 직접 뭐 간접으로 선출하는 거고 또 상원은 이제 법안 입법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하원에서 내놓은 법안을 뭐 통과냐 거부냐 이것만 결정하고 뭐 수정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일단 1990년대 뭐 이때까지는 딱 좌파 우파 혹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좌우로 딱 양대 정당들 기민 3인으로 대표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영국 같으면 보수당 노동당 이렇게 딱 양대 정당이 잡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네덜란드는 그 시절에도 안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계속 의석을 나눠 가졌어요. 여기가 150명 하원 의원을 전부 비례대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50명 중에 한 명 얻으려면은
한 0.7% 정도 득표율만 나와도 그 정당이 의회에 한 명의 의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의석을 가진 정당들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뭐 한 정당이 전국의 뭐 득표율이 뭐 지지율이 뭐 60% 70%가 아닌 다음에는 예. 과반이 애당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여러 성향의 정당들이 공존을 해왔고 네. 그래서 뭐 1990년대 2000년대는 뭐 좌우 정당이 연합한 뭐 보라색 정부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예, 예. 합쳐지니까 그런데 보라색으로. 이제 여기가 좀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D66 예. 여기가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떤 정당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1966년에 이름 그대로 창단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는 기존 3인주의 정당보다도 더 왼쪽, 더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정당이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도 혹은 뭐 중도 좌파라고도 잘 안 하고 그냥 리버럴하고 진보주의 정당이다라고만 나오는데 네. 이제 특히 1990년대 들어서 폭을 확 넓혔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운데로 많이 이동해갖고 이슈 자체가 기존 좌우 이슈로 구분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사회 이슈 전반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90년대에 한때 뭐 잘 나가고 특히 이제 94년에 제일 많이 얻었을 때가 24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정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일당은 아니었지만 그 시기가 네덜란드가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입법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뭐 이때 연립 정부가 뭐 예를 들면 동성결합 합법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안락사나 존엄사 이런 거 안락사 합법화 이런 이제 제도 개혁을 했는데 네. 그때 이 D66이 주도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 정당이 지지율 부침이 심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정당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한때는 2000년대 중반에는 뭐 의석 세 자리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뭐 최근 다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2021년 총선에서 하원 의원 24명 그랬다가 또 2023년엔 다시 또 9명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이제 알 수가 없네요. 26명 네. 예, 진출시켰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좌파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이제 친유럽연합 즉 유럽 통합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사회 이슈에서 이제 뭐 노동 환경 인권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주로 고학력층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지지를 많이 얻어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집권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차기 총리는 대표가 자기 총리가 맡게 되네요. 예, 그 롭 예턴이라는 네. 사람 그러니까 1987년생입니다. 38살이에요. 예. 네. 굉장히 젊은 나이이고 정치 경력도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젊으니까. 네. 근데 경력만 놓고 보면은 엄청 화려합니다. 이 당의 청년당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 네이메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저도 안 가봤지만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시의원이었어요. 중앙정계가 아니라. 중앙정계 진출한 건 2017년인데 그때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이 D66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오. 예, 뭐 원이 작았으니까 아, 인원이 네. 얼마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근데 그때 2010년부터 2022년까지가 지금은 그 나토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그 중도 우파 마르크 리테 정부였어요. 근데 그 리테 정부 시절에 이 2022년 1월부터 잠깐이지만 이 예턴 당대표가 기후 에너지 정책부 장관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이 역할들 다 어떻게 했나 싶은 게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의회 돌아가서 당 대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작년 1월부터는 부총리도 했어요. 심지어 뭐 나흘 동안 재무장관 대행도 하고 이거 참 이해를 좀 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개인사로 봐서는 이제 스스로 그 성 정체성을 공개한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네. 작년 11월달에 그 아르헨티나의 필드하키 선수랑 뭐 약혼했다 오랫동안 동거해왔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최연소 총리 동성애자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별명이 네.
로봇 예턴. 처음에는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랬겠는데 네. 감정을 드러내지 않나 보죠. 질문하면은 이렇게 막 뻣뻣하게 대답하는 스타일을 처음에 별명이 그랬대요. 네. 로봇 예턴이다. 근데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메시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고 그래서 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TV 프로그램에 계속 얼굴 비추고 그러니까 노출이 많았고 뭐 심지어는 뭐 퀴즈 프로그램 뭐 사전 녹화된 거긴 했지만 그런 데도 나가고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슬로건이 저도 네덜란드어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헤트칸벨 이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전에 그 미국의 버락 오바마 Yes we can 예. 그거의 네덜란드어 버전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그 오바마 벤치마킹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다른 유럽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사진 몽땅 다 그냥 예턴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 대중적인 인기 굉장히 뭐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 인물 자체가 그 얘기 예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약간 옛날에 그 오바마 느낌 그런 것도 나고 공약을 보면은 이거 저 참 보면서 아 이런 것들 우리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좀 뭐 교훈을 주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네. 진보적이면서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정책들입니다. 이제 뭐 좌다우다 이게 아니라 뭐가 사람들한테 필요한가에 딱 그거에 초점을 맞춘 예를 들면은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 환경주의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 낮추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주택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신도시 10개 짓는다. 그리고 매년 10만 채씩 신규 주택 공급. 이건 약간 그러면은 전통적인 좌파 얘기하는 거랑 좀 약간 좀 이 성장 개발 뭐 이런 공급 차원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의료 시스템 뭐 보통 건보 재정 무너진다 이런 얘기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데 질병 예방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일단 의료 시스템 부담 덜겠다. 이렇게 맞춤형 공약들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유럽에서 사실 이민 문제, 난민 문제 얘기 요즘에 많이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도 그 부분도 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도 허용하겠다. 예전에 좀 네덜란드가 문 많이 닫아 걸고 있었거든요. 네. 망명 신청을 허용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받고 근데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들어오게끔 되는 거를 좀 막아보겠다. 합법 경로를 열어준다. 그 대신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덜란드 배우고 네덜란드 사회에 참여하게 하겠다. 근데 이미 2010년에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 D66 노선을 보면 문을 열어주겠다. 다만 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면 내 집의 룰을 지키고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또 차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존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해오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방향을 조금 틀어서 통합 쪽을 확실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턴 대표가 한 말 중에 썩은 사과 이 얘기 뭐 한 사과 한 상자에 썩은 거 하나만 있어도 다 썩는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이 예턴의 말은 썩은 사과는 도려낸다. 엄격한 법 적용을 이건 이제 자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과 사회 안보를 동시에 강조해서 이번에 그 마니페스토라고 하잖아요. 공약집 거기에 강한 민주주의와 법치 이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둘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최근에 계속 세력을 좀 키운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동안에는? 네덜란드가 유럽 안에서도 극우 세력이 기승을 부리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여기 일단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지지기반이 넓혀온 게 컸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그 핀포르타민이라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 극우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2006년에 그 헤이르트 빌더르스라는 극우 인사가 자유당 창당하면서 그때 사실은 뭐 1인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창당하자마자 9석을 얻었어요. 그만큼 한마디로 극우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0년 총선에서 24석을 차지해서 제3당 됐고 이때도 이제 유럽 언론들이 어떻게 된 거야 막 했는데 2023년 총선에서 37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직전 선거에서 네. 그래서 제1당이 됐고 이때는 진짜 유럽 전체에 충격을 줬는데 근데 이제 다른 정당들이 연정을 좀 기피를 하면서 협상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4개 정당이 연정을 해서 이때 이 극우당이 처음으로 정부에 입성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빌더르스라는 인물이 뭐 너무 강경론을 펼쳐서 망명 신청 전부 중단시키자. 그다음에 뭐 국경에다가 군대 배치하자. 막 이렇게 되면서 네. 다른 정당들이랑 3개 정당이랑 안 맞았어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 극우 정당 쪽에서 연정을 깨버리면서 이번에 이제 조기 총선을 예, 조기 총선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는 그 자유당의 지지율이 조금 낮아졌고 그다음에 또 사실 다른 극우 정당들도 생겨서 표가 분산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뭐 중도가 이제 여러 표를 좀 외연을 넓히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좌파는 그러면 몰락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녹색당, 노동당 계열이 있었는데 네. 단독으로는 활동도 안 돼서 지금 연합으로 활동하고 내년에 그렇군요. 통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좀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했던 거죠. 그렇네요. 이번 이 네덜란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유럽 내에서는 어떤 반응일지도 또 극우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중도가 이렇게 제일 많은 표를 얻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약간 듣기에 좀 반갑잖아요. 네, 양 극단의 주장만이 판치고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피로감이. 어느 사회나 굉장히 높은데 네. 이제 극우의 확산이 정점을 지난 건가 하는 섣부른 관측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는 네. 극우판이 이번에도 난민, 이민 얘기만 했는데 이 D66은 다 포괄하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슈를 확장한 거 이런 거 앞으로 유럽에 진보를 얘기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한 정당들이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유럽 언론들이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실용적인 문제에 좀 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또 다른 유럽 정당들이 또 배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또 남게 됐네요. 오늘 수상한 GPS 구정원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